자, 이번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73페이지입니다. 1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보시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 이렇게 3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각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빛의 세기를 보시면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한다.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은 점점점 증가하는데, 문제는 빛이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량이 점점점 증가하죠. 근데 일정 수준 이상의 빛의 세기가 세진다 할지라도 광합성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빛이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볼까요? 광합성량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광합성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빛과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이었었죠. 즉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도 빛의 세기와 마찬가지로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빛의 세기의 그래프와 똑같죠. 그래서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볼까요?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자, 이것도요. 처음 부분은 앞에 있었던 2가지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은 증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정 온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광합성량이 떨어진다고 하죠.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얘네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데 얘는 오히려 떨어져요. 오히려 광합성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40도씨 이상에서 광합성량이 감소하는 까닭에 대해서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세포에서 생명활동하는 물질은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약 40도가 넘으면 변형되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광합성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환경 조건. 광합성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와 같은 환경 요인이 모두 알맞게 유지될 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딱 적정한 수준을 맞춰야지 너무 과도하게 높아봤자 얘네들은 의미가 없고요. 얘는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높아져 버리면 오히려 그 광합성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알맞게 유지가 되어져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사기에 시금치 잎 조각과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고 주사기에 피스톤을 남겨 시금치 잎 조각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냅니다. 시금치 잎 조각 6개를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넣고 전등 3개를 설치한 후 전등이 켜진 개수를 늘려가며 시금치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전등이 켜진 개수 1개일 때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65, 2개일 때 240초, 3개일 때 209초. 즉 전등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데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전등의 개수가 많이 켜진다는 건 그 빛의 세기가 점점 세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의 세기가 점점 세죠. 그러면은 광합성량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를 하겠죠. 광합성량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산소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즉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떠오르는데 더 쉽게 떠오르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대로 광합성이 활발해진다. 즉 산소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 시금치 잎이 빛을 받아가지고 그 광합성을 하고 그리고 점점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소는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 전등이 켜진 개수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뭐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빛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전등이 하나 켜졌을 때보다 전등이 3개 켜졌을 때가 빛의 세기가 더 세다는 거죠. 전등이 켜진 개수에 따라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시금치 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즉 그 얘기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어떻게 돼요? 활발하게 일어나서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증가한다. 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와 양분을 만들어내거든요, 식물은. 그래서 그 산소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잎 조각이 빨리빨리 떠오른다.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세 가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이유. 산소가 발생하여 시금치 잎 조각이 부력을 받아서, 왜냐하면 산소는 위로 떠오르니까, 그 액체 속에 있는 산소는 위로 떠오르려고 하니까 이 시금치 조각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 잎 조각을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넣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탄산수소 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시금치 잎이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 여기서 일부러 탄산수소 나트륨에 집어넣는 겁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죠.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빛 에너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탄산수소 나트륨 물에 녹이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시금치 잎이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잘 분석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볼게요. 3번 물을 끌어올리는 증산작용. 1번 식물체 내에서의 물의 흡수와 이동을 한번 봅시다.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자, 물은 어디에서 흡수한다고? 뿌리에서 흡수합니다. 요걸 기억합시다. 물은 뿌리에서 흡수한다. 그것은 줄기를 거쳐 어디로 이동한다? 입으로 이동한 다음 입에서 뭘로 변해요? 수증기로 변해요. 그래서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바로 식물체 내에서 물의 흡수와 이동입니다. 자, 뿌리. 땅 속에서 뿌리로 흡수된 물은 줄기로 이동을 합니다. 땅 속에서 뿌리로 흡수된 물은 당연히 줄기로 이동을 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통해서 여기 가지에 있는 잎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뿌리에서 올라온 물은 줄기의 물관을 통해 어디로 이동한다? 잎으로 이동한다. 입으로 올라온 물은 잎세포에서 광합성 등에 사용되거나 수증기가 되어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광합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햇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해 올라온 물이 그 광합성을 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좀 해봅시다.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물의 이동 방향 알아보기. 같은 양의 물을 넣은 눈금 실린더 가나를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 일정 시간 후 물이 줄어든 양을 비교합니다. 근데 가는요, 잎을 모두 따버렸어. 잎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잎이 있고요. 자, 관찰일에서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 눈금 실린더는 당연히 뭐다? 나뭇잎이 있는 바로 이 눈금 실린더에 있었던 물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냐? 물이 나뭇가지 안으로 이동하여 잎에서 증산작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뭐냐면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서 잎으로 올라온 그 물이 잎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증산작용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나뭇잎이 없으니까 당연히 증산작용이 거의 일어나지는 않겠죠? 얘는 나뭇잎이 있으니까 여기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물이 다 밖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그래서 눈금 실린더의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됐다? 낮아졌다. 가에서는 잎이 없어서 증산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나뭇가지로 물이 흡수되지 않으므로 수면의 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증산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관찰 2. 비닐봉지 안의 변화. 자, 얘를요 이제 비닐봉지로 감싸 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비닐봉지 안이 뿌옇게 그려지고 물방울이 맺힙니다. 왜? 나뭇가지로 흡수된 물이 여기서 흡수된 물이 잎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잎에서 수증기 형태로 방출, 즉 증산작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출된 수증기가 비닐봉지에다 액화되어 물방울로 맺혔다. 즉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혔다라는 건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물방울이 생기진 않을 거 아니야. 즉 여기서 빨아들인 물이 나뭇잎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걸 이제 비닐봉지로 감싸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물방울이 맺히게 된 거지.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증산작용은 식물의 어디에서 일어난다? 잎에서 일어난다. 뿌리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잎에서 일어나며 식물체 내의 물은 수증기 형태로 배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온 물은 여기서 밖으로 나갈 때 액체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의 형태로? 수증기, 기체의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증산작용.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기공이 뭔지는 그 다음 장에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증산작용이 왜 일어나느냐? 총 4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1번, 물 상승의 원동력. 물을 빨아들이는 힘의 원동력이래. 잎의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면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까지 이동하게 하여 광합성을 비롯한 식물의 생명활동에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밖으로 물을 빼내줘야 식물이 계속해서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물을 끌어당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광합성을 할 때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물을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낼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산작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2번, 식물의 체온 조절.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므로 식물의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 더우면 여러분들 땀 흘리죠? 땀 왜 흘려요? 땀은 액체죠. 땀은 액체인데 그 액체가 우리 몸의 열과 만나서 얘가 액체였던 게 기체로 증발을 하려면 주변에 있던 열을 얘네가 싹 끌어당겨가지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열을 싹 흡수해서 자기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거야. 대신 주변에서 열을 빨아들였으니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얘가 딱 그거예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거야. 뿌리로 흡수한 액체 상태의 물이 잎에서 기체로 증발을 하면서 주변의 열을 싹 빼앗아서 기체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열을 갖고 있었던 식물의 체온은 낮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식물체의 수분량 조절. 잎의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면서 식물체 내의 수분량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어집니다. 그 수분을 밖으로 빼내지 않고 계속 수분을 흡수하기만 해. 그러면은 뭔가 이제 밸런스가 깨지게 되겠죠? 그 식물체 내의 균형이 뭔가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식물체 내의 체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적절하게 물을 밖으로 빼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증산작용이 하는 겁니다. 양분의 농축, 식물체 내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식물체 내 양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양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된대요. 그래서 이 총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산작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변세포와 기공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공변세포와 기공. 증산작용은 2개의 공변세포가 모여 이루어진 기공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2개의 공변세포라고 했어요. 자, 그럼 공변세포가 뭔지 봅시다. 주로 잎 뒷면, 앞면 아니야, 뒷면이야. 뒷면에 표피에 있고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2개의 공변세포가 기공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공변세포 반달 모양으로 표피세포와 달리 뭐가 있다? 엽록체가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띱니다. 엽록체가 존재합니다.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워 진하게 보입니다. 안쪽이 더 두껍다. 이것도 기억합시다. 그래서 공변세포. 그러니까 이게 공변세포야, 이거. 이게 공변세포야. 이 튜브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기공. 기공은 이제 이 구멍을 얘기하는 거고. 식물의 잎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 2개의 공변세포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공변세포로 둘러싸여져 있죠. 물이 수증기 상태로 기공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여기로 이제 아까 전에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기공을 통해 들어오고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광합성결과 만들어진 산소, 그 산소가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산소가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표피세포와 공변세포의 차이가 있는데요. 표피세포는 뭐가 없다? 엽록체가 없다. 잘 기억합시다.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서 색깔을 띠지 않고 투명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다. 공변세포, 표피세포가 변형된 세포로 엽록체가 있다. 얘는 엽록체가 들어있어. 엽록체가 들어있어. 그래서 초록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기공의 분포. 육상의 식물, 그러니까 땅 위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식물은 잎의 앞면보다는 어느 쪽에? 뒷면의 기공이 더 많아 증산작용이 잎의 뒷면에서 더 활발히 일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잎의 뒷면에 주로 공변세포가 위치하고 있다고. 그지?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합시다. 기공의 분포. 어차피 공변세포가 있는 곳에 기공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공은 잎의 뒷면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잎 뒷면에 있는 작은 구멍인 기공입니다. 얘도 지금 잎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이에요. 두 개의 공변세포로 둘러싸여 있고요. 물이 수증기 상태로 기공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여기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기공을 통해 들어오고 광합성결과 만들어진 산소가 기공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뭐 아까 했던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산작용의 조절을 볼게요.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기공이 열리고 닫혀 증산작용이 조절되어집니다. 이 공변세포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힙니다. 이것도 기억하자.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린다. 그리고 밤에는 닫힙니다. 기공이 열리는 낮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낮에 수증기를 많이 밖으로 내보낸다고요. 그래서 기공은 주로 낮에 열려있고 밤에는 닫혀있다. 기공이 열리는 과정을 볼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 광합성이 낮에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빛은 낮에, 그 해는 낮에 떠 있어요? 밤에 떠 있어요? 낮에 떠 있잖아.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낮에 그 식물들이 광합성을 아주 활발하게 하니까 기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공이 늘 열려 있어야겠죠? 이산화탄소 들어와야 되고 산소 나가고 이게 낮 동안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밤에는 햇빛이 없으니까 광합성도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닫혀 있는 겁니다. 자, 2번 기공은 이건 방금 전에 여기 봤었고. 자, 기공이 열리는 과정. 낮에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공변세포 내부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내부 농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공변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물이 꽉 들어차니까 얘가 팽창을 하는 거야. 팽창을 하면 공변세포가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뭐랑 같은 거냐면요. 그 여러분들 약간 그 삐에로 아저씨들이 이게 긴 풍선 가지고 강아지 만들고 막 그런 풍선 있잖아. 그지? 그게 바람이 안 들어가 있을 때는 평평하게 바람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을 때는 이게 일자로 이렇게 이게 흐물흐물하게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없어, 이 사이에. 근데 여기 바람을 꽉꽉꽉 채우면 그 기다란 풍선이 점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소세지 모양처럼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걔네들 이렇게 휘어지잖아. 그지? 바람 꽉꽉 들어차면은 걔랑 똑같은 거야. 얘도 물이 안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있어서 기공이 닫혀 있는데 얘가 물이 이렇게 휘어진다고. 물이 들어가게 되면 팽창을 하면서 이렇게 휘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공이 닫히는 과정.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이 중지되어 공변세포 내부의 농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얘가 농도가 이제 낮아졌으니까 물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마치 풍선에서 바람 빠져나가듯이. 그러면 얘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여기 공간의 틈이 이제 닫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변세포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면서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꼭 외워둡시다. 자, 어떤 경우에 잘 일어나느냐? 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이거 여러분 간단하게 빨래가 잘 마르는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강할 때 빨래 잘 마르죠? 온도가 높을 때 빨래 잘 마르죠? 습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장마철에 빨래 잘 말라 안 말라? 안 마르잖아. 왜? 습도가 높으니까. 오히려 습도가 낮을 때 굉장히 건조하고 햇빛이 쨍쨍할 때 빨래 잘 마르잖아. 그리고 바람이 잘 불 때 빨래 잘 마르잖아.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산작용이라는 건 수증기가 밖으로 잘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빨래가 잘 마르는 거. 빨래가 마른다는 것도 빨래에 있던 그 액체의 그 수분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변세포를 관찰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결과및 정리만 볼게요. 자,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가 기공을 둘러싸고 있다. 그 다음에 공변세포 엽록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요. 그래서 색깔이 없고 투명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시면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무슨 현상? 증산작용. 식물체에서 물이 이동하는 원동력은 뭐다? 바로 증산작용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뿌리에서 물을 끌어당겨요. 줄기로. 그리고 그 줄기에서 이제 잎으로 물을 보내는 거죠. 물이 부족하니까 계속 이게 뿌리에서 줄기로 잎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 원동력이 바로 증산작용입니다.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뜹니다.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다고 했어. 즉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야. 광합성을 하니까 이 안에서 양분을 만들어내. 양분을 만들어내면 농도가 진해져. 농도가 진해지니까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빨아들일 거야. 물을 빨아들이면 공변세포가 빵빵해지면서 휘어진다고 했어.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만들어지고 기공이 열리게 돼. 이걸 통해서 산소가 나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와. 이렇게 된다고 했지, 원리가. 이 원리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기본 내용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 워크북에다가 기본 내용 정리하시고 빈칸 문제까지 마무리해 두시면 됩니다.